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금융 초급차 패키지 시행사 파트 강의를 맡은 봉지환입니다. 지금까지 이전 클립에서 설명드린 건 PF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누군가의 신용보강이 현재까지 필요로 해오고 있는데 공공기관의 대출 원리금 상환 보증을 통한 표준 PF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우리가 시공사를 선정을 했는데 그 시공사와 허그에 찾아가서 표준 PF를 받으려 했으나 허그에서 해당 시공사에 대한 보증 한도 익스포저를 초과해서 더 이상 보증서 발급이 어렵다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시공사와 함께 어떻게든 PF 대출을 해야겠죠. 그래서 다행히 지정한 시공사가 예를 들면 A0 등급의 이상의 신용등급을 갖고 있는 그리고 도급순위 10위권 이내의 대형 시공사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들의 신용보강을 통해서도 PF 대출을 조달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클립에서는 이들에 대한 신용보강, 책임준공, 미이행 시 채무인수, 즉 시공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건물을 지어낸다라는 책임준공 신용보강과 함께 지어내지 못한다면 해당 PF 대출을 채무인수한다라는 조건에 이런 신용보강을 통해서 조달하는 구조와 형식,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조도를 보실 텐데요. 시행사가 어떤 토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PF 대출 대주로부터 PF 대출을 받아서 공사비를 지급하고 사업을 진행을 해야겠죠. 시공사는 PF 대출 대주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건물을 우리가 약조한 이 해당 공사 기간 내에 어떻게든지 준공을 해낼게 라는 약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PF 대출 대주는 그러면 만약에 못 지키게 되면 넌 어떻게 할 거야? 시공사는 내가 만약에 약속한 책임 준공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 너희들이 진행한 PF 대출을 내가 그 채무를 내가 인수할게. 그러니까 나 이 채무 인수하지 않으려면 오히려 어떻게든지 건물을 지어내도록 더 노력할 거니까 나 믿어줘. 라고 조건을 맞추고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왼쪽 편에 이제 부동산 신탁사가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제가 앞서서 이제 신탁에 대한 필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예를 들면 사업장마다 담보를 잡는 것이나 사업장마다의 자금을 관리하는 계좌들이 혼용돼서 운영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혼용돼서 이 사업장에서 나오는 매출을 다른 사업장에 지급하고 또 이 사업장에서 나오는 매출을 그 다른 또 사업장에 지출하고 하다 보면 한 사업장에 부도가 나게 되면 연달아서 파산이 일어날 수 있는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개발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 되도록 신탁 혹은 이런 자금의 한정, 에스크로 형태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토지담보신탁이나 관리형 토지신탁들을 개별로 진행을 해오고 있고 그 안에서도 들어오는 자금을 어떻게 나눠서 어떤 계좌들로 관리를 할지 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시공사에게 정상적으로 이 사업장으로 들어오는 돈을 통해서 사업비를 내보낼 수 있고 또 이 사업을 통해서 들어오는 돈을 통해서 PF 대출 대주에게 상환할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갚을 수 있는 형태를 맞출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안정적인 자금 관리를 위해서 부동산 신탁사를 지정을 하고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금의 흐름 또한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어찌되었든 대형 시공사의 책임준공 PF는 그 건물을 어떻게든 지어내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겠죠. PF 대출 대주 입장에서는 그 건물을 지어낸다면 시공사가 만약에 분양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담보를 잡을 부동산이 준공되게 되겠죠. PF 대출 대주가 대출을 나가는 입장에서는 허허벌판에 땅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지어질 건물의 매출액을 예상하고 여기에 건물이 지어지겠구나. 지어지지 않았는데 지어질 건물에 대해서 담보를 잡고 대출을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들이 담보를 잡을 자산이 어떻게든지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시공사가 공사비를 주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든지 건물을 지어낸다는 약속을 받아내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현재 대형 시공사의 책임준공 PF 구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PF 조달액은 어떻게 산출하냐? 분양 사업을 통해서 분양대금 매출액이 들어오게 되겠죠.
시공사나 디벨로퍼는 일정 기간마다 어떠한 분양률로 우리가 준공 전에 사업이 다 분양이 될 거야 라고 예상을 하고 사업 수지를 분석을 합니다. 즉 캐시플로우를 짜는데 3개월에 몇십 프로, 6개월에 몇십 프로, 1년 안에 몇십 프로에서 분양을 완료하겠다라는 현금 흐름을 짜게 되겠죠. 그럼 그 현금 흐름을 근거로 각 적시에 내보내야 되는 사업비, 매출 원가도 있겠죠. 토지비는 PF 대출을 할 때 초반에 다 내보내야 할 것이고, 공사비는 시공사로부터 받은 공정률에 따라서 2개월 단위로 공사비를 지급할 것이고, 감리비도 그렇고 혹은 홍보비라던가 각종 사업비가 시기마다 나가야 하는 비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들어오는 매출에 현금 흐름 스케줄이 있겠죠. 분양률에 따라서 또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나눠서 들어오는 스케줄들이 나눠서 밑으로 내려올 겁니다. 그럼 그 재원을 통해서 사업비를 적시에 내보내게 되겠죠. 그러면은 어떤 특정 기간에는 이 분양 매출액만으로 사업비를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현금의 누계액이 마이너스가 나타나게 되는 캐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마이너스가 나타나지 않도록 0 혹은 플러스 이상의 현금이 누계액으로 항상 잔고를 유지할 수 있도록 PF 대출을 키우는 겁니다. 한 번씩 스트레스 테스트, 민감도를 돌려보는 거죠. 대출액을 100억 했을 때, 200억 했을 때, 300억 했을 때도 마이너스가 난다면 400억도 넣어보고 500억도 넣어보고 그러다 보면 어느 한 시점에 이 마이너스가 나지 않는 구간이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PF 대출금을 책정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시공사 입장에서도 PF 대출금에 대해서 책임 준공도 하고 미이행시 채무인수의 신용보강도 하는데 무한정 대출금이 크다고 좋아할까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분양불 사업비를 보통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적절한 사업 스케줄에 따라서 사업비가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인가에 대한 민감도 분석 또한 신용보강을 지는 책임 준공 시공사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시공사가 사실은 PF 대출액을 무한정 키워서 기성불 형식으로 공정률만 올라온다면 공사비를 다 지급받는다면 제일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PF 대출금이 무한정 커져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LTV도 높아지고 이에 따라서 금융기관에서도 리스크가 커지니 금융 조건이나 금리나 취급 수수료도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또 뿐만 아니라 조달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대출 원리금이 크지도 않고 또 시공사의 리스크도 그렇게 크지 않은 어느 한 적정 수준을 금융기관과 시공사와 사업자가 3자 간의 아주 원활한 협의를 통해서 어느 한 구간을 선정해야겠죠. 이것을 선정을 해서 우리가 분양불로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시공사한테 우리가 공사비를 기성불로 지급할 수가 없어. 대신에 너의 신용보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상적으로 잘 분양을 해낼 테니 분양 대금이 들어오면 그 분양불로서 공사비를 받아주면 안 될까? 라고 디벨로퍼가 제안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공사 입장에서도 우리의 시공비를 0%로 확보한다면 우린 공사를 하기가 조금 두렵기도 해. 그러니 초기 공사비 어느 정도만큼이라도 확보를 해줘 라는 조건이 서로 오갈 수 있겠죠. 사업장마다, 시공사마다, 성향마다, 사업 종류마다 다 천차만별한 합의점을 도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아직까지 대체로는 대형 시공사들이 분양불로 공사비를 받고 있죠. 즉 분양성에 의존해서 매출을 통한 공사비를 받기 때문에 시공사는 PF 규모를 적게 만들고 이를 통해서 시행사는 금융비용을 절약하고 시공사는 신용보강을 지지만 적절한 사업 스케줄대로 분양이 된다면 내가 공사비를 잘 지급받을 수 있을지 민감도 분석을 통해서 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철저히 심의를 진행할 겁니다. 앞서 전 클립에서도 허그나 이제 HF에서도 보증을 진행할 때 사업의 분양성이나 분양 가격이나 시공사의 시공 능력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의를 진행을 했었죠. 시공사 역시도 이 사업장이 정상적으로 분양이 될까? 사업장이 잘 우리가 하도급 업체한테 공사비를 지급하거나 우리가 공사비를 받아서 공사를 지어내야 할 때 이 공사비를 잘 받을 수 있을까? 다양한 것들을 심의를 진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공사 또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신중한 심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PF 대주들이나 이제 사업자뿐만 아니라 PF 대주는 시행사의 신용보강에 의존을 해서 PF 대출을 진행하게 되겠죠. 물론 사업장에 대해서 철저한 심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시공사에 대한 신용이라 함은
공사비를 하나도 지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분양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약조한 어떤 PF 대출 한도까지의 공사비를 지급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비는 분양 매출액이 발생하지 못해서 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공사가 내가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이 건물을 지어낼게. 그리고 내가 한 약속을 지어낼 체력이 있어. 그리고 난 약속을 지켜낼 신뢰도, 신용 등급도 높아. 라는 걸 금융기관이 이걸 보고 대출을 진행하게 되겠죠. 그래서 시공사는 책임준공을 통해서 이제 신용보강을 진행하는데 책임준공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PF 대출 원리금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까지 약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시공사의 책임준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인가를 제가 한국기업평가의 부동산 PF 유동화에 대한 리서치 보고서를 통해서 발췌를 해왔는데요. 현재 시공사의 책임준공이라 함은 공사비가 계약 일정에 따라 지급되었을 때 시공사가 건축물을 완공할 의무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진짜 책임준공, 조금 더 강화된 책임준공 의무는 시공비 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또 시행사가 시공비를 지급해야 되는 의무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시공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PF 대출 대주나 혹은 시행사랑 시공사가 3자가 체결한 대출 약정서에 따라서 혹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따라서 이 공사를 어떠한 상황에도 포기할 수 없어. 그리고 이 공사도급 계약서에 체결한 공사 기간 내에 건물을 지어내야만 해 라는 책임준공 의무를 조금 더 강화해서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 시공사는 책임준공을 약속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대주, 즉 PF 대출 원리금 상환이겠죠.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거나 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하거나 이런 대주가 입거나 입을 손해에 대해서 시공사가 그 채무를 인수한다라는 조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융기관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해보자면 이 시공사가 건물을 지어낼 텐데 우리가 이 시공사를 믿고 신용등급도 높고 우리랑 해본 사업도 많고 해서 다 지어낼 거라는 걸 믿지만 만약에 지어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대출의 채무를 인수해서 상환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는 판단을 할 겁니다. 또 다 지어내기만 한다면 추후에 분양을 하거나 혹은 담보대출을 통해서 상환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는 판단을 하겠죠. 시행사 입장에서도 이 건물을 지어내야만 추가로 분양을 하거나 담보대출을 통해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시공사는 이 건물을 어떻게든지 지어내야만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지어내지 못한다면 이 PF 대출에 대한 채무를 인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얽히고 얽혀서 이 건물을 어떻게든지 지어내야만 하는 상황이 시공사의 신용보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미이행 시 채무 인수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자면 일반적으로 채권자, 즉 이제 PF 대출 대주가 되겠죠. 시공사에게 너가 만약에 책임준공을 지기로 했는데 지지 못하는 경우에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잖아. 너 이 채무 인수해. 우리가 약속한 채무를 이행해 라고 청구를 한다면 시공사는 이 요건에 대해서, 이 청구에 대해서 한번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뭐에 대해 항변을 할 수 있냐? 시행사, 즉 주채무자가 알아서 이 사업 잘해서 갚을 수 있어. 그리고 그 돈도 있어. 라는 걸 입증을 해내는 것이죠. 시공사가 채무 인수를 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대주 입장에서는 이 항변하고 소송하는 기간의 적시성, 바로 채무를 인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겠죠. 즉 PF 대출 대주는 시간이 즉 금융 비용이고 대출 원리금에 대한 이자도 납부하고 상환을 받고 다음 대출을 이제 융통을 해야 하는데 이 대출을 적시에 상환받지 못한다면 리스크가 더 커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공사의 항변할 수 있는 권리, 혹은 내용, 이를 보충성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자면 이 보충성을 제거하고자 PF 대출 대주들은 대부분 약정서에 내용을 넣을 것입니다. 그래서 PF에 대한 상환 적시성, 즉 건물을 지어내지 못해서 책임준공 미이행을 할 경우 시공사가 채무 인수를 해야 되는데 시공사가 이것을 항변하고 시행사가 능력이 있어서 갚을 돈도 있고 갚을 수 있다 라는 내용을 항변하고 소송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PF 대출 대주는 이 보충성을 박탈하고자 계약 요건에 넣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준공 확약서에 채무인수 내용을 기재하고 보충성을 박탈하기 위해서 기한이익 상실할 경우에 이 PF 대출에 EOD가 발생, 이벤트 오브 디폴트죠. EOD가 발생할 경우 채무인수인에게 이 채무를 인수하고 너희가 혹은 항변권을 가지지 못한다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PF 대출 대주는 대출 채권의 즉시 상환 안정성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사 입장에서도 시공사가 건물을 지어내지 못해서 어떠한 다른 리스크가 발생을 하더니 우리 사업장 말고 시공사가 다른 리스크로 인해서 건설업이 등록이 말소가 될 수도 있고 사업을 지어내지 못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시행사는 이 시공사를 빨리 교체해서 다른 시공사로 진행을 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둘이 다투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싶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행사 입장에서도 이런 요건들을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현장 우리가 실제로 진행하는 PF 대출에서는 시공사와 PF 대출 대주 간에 대출 약정서에 이런 요건이 나온다면 굉장히 많은 다툼을 일으키고 있고 굉장히 디테일하고 면밀한 협의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건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건들을 중간에 협의해 주는 게 금융기관, PF 대출 주관권을 갖고 있는 금융기관들이 대부분 그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디벨로퍼 사이드에서 접근할 때도 이런 내용을 모르고 그들 간의 협의될 때 왜 이렇게 협의가 늦지? 이들이 왜 협의를 못하지? 라고 불만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찾아가서 이런 리스크가 있다면 우린 어디까지 양보하고 당신은 어디까지 양보해서 함께 정리해 봅시다 라는 협의를 진행해 볼 수도 있겠죠. 물론 당연히 이제 디벨로퍼는 아는 만큼 협의에 나서야 모두가 이제 나서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인지하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내용을 발췌해 왔습니다. 분양 대금이 매출이 발생해서 그걸로 시공사에게 공사비를 지급하고 대출금을 차곡차곡 쌓아서 상환을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분양 대금 흐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분양 대금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서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 신탁사 명의의 분양대금 수납계좌로 이 해당 대금이 전부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이 분양대금 수납계좌로 들어온 대금 중에 계약금, 중도금,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흐름 표식도죠. 이 계약금, 중도금에 한해서 PF 대출 대주와 시공사, 시행사가 합의한 사업비 비율, 대출 상환 비율을 근거로 해서 사업비를 지급하는 운영계좌, 그리고 대출금을 상환하는 이제 대출금 상환 적립계좌로 나눠서 사업비를 안분해서 지급합니다. 잔금은 분양대금 수납계좌로 들어온다면 100% 대출금 상환 적립계좌로 적립하게 되어 있고 이를 상환하게 되어 있죠. 그럼 이 운영계좌로 들어온 대금은 시공사에게 공사비를 지급하고 용역사에게 사업비를 지급하고 하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한 사업비 비율과 대출 상환 비율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한 번 더 해봐야 하는데요. PF 대출 대주 입장에서는 분양대금이 많이 들어오면 상환 적립계좌에 많이 쌓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야 분양이 예를 들면 한 10%, 20%만 돼도 이 분양대금 1,000억, 200억, 1,000억 정도 되는 돈이 전부 다 들어와서 상환 용도로 쓰인다면 상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시공사 입장에서 반대로 다 대출 상환 적립계좌로 적립한다면 사업비를 어디로 받을까요? 받을 돈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시공사 입장에서는 사업비 비율을 높여서 시공사가 생각한 적절한 분양 스케줄에 따라서 들어온 분양 매출액이 시공사, 즉 시공사의 공사비 지급을 위해서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비 비율을 높이고자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F 대출 대주와 시공사, 시행사가 상호 간의 조건을 합의해서 우리 사업비 비율을 이 정도까지 합시다. 그래야 PF 분양률이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PF 대출 대주에게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시공사에게 공사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요 정도 지점으로 합의를 합시다 라는 도출을 해낼 수 있는 거죠. 그걸 이제 금융주관사인 주관권을 갖고 있는 금융기관, 보통은 이제 증권사들이 대부분 많이 해오고 있죠. 그래서 PF 대출 대주들, 시공사뿐만 아니라 대주들은 얼마만큼 대출 상환 적립계좌에 적립이 돼서 상환을 받을 수 있을까? 얼마만큼 사업비 계좌로 분양대금 들어와서 공사비를 받을 수 있을까를 통해서 각사가 심의를 통해서 합의한 합의점을 통해서 심의를 통과하고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PF 대출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PF 대출 대주가 검토하는 사항이 뭘까? 혹은 시공사가 검토할 사항이 뭘까를 보면 디벨로퍼 입장에서 내가 대출을 받고 싶은데 대출금을 무한정 키워서 사업비의 지급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는 없겠죠. 대주가 어떤 걸 원할까라는 걸 알아야 우리가 그거에 따른 금융구조를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니즈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제 분양 매출액을 근거로 대출금액, LTV를 산출을 해서 보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의 분양률이 올라왔을 때 상환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근거로 사업비 배분 비율을 산정하고 시행사가 나서서 시공사와 금융기관과 협의해서 어느 한 시점을 도출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엑시 분양률을 분석을 합니다. 즉 스트레스 테스트, 민감도 분석이죠. 한 가지 변화를 줘서 어떠한 수치들이 변화가 되는지 이 변화의 흐름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를 줄 포인트는 분양률의 변동을 줄 겁니다. 분양률이 0%일 때, 10%일 때, 20%일 때, 30%일 때 각각 사업비 계절 얼마가 들어가지, 또 대출 상환 적립 계절 얼마를 들어가지, 이걸 통해서 PF 대출 대주는 분양률이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상환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지라는 한 지점을 타겟을 한번 산출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시공사는 어느 정도까지 분양률이 올라와야 공사비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지, 또 우리 시행사는 어느 정도 분양률이 올라와야 사업비를 다 지급하고 BEP를 달성할 수 있지라는 걸 산출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PF 대출 대주뿐만 아니라 시행사, 시공사가 함께 분석을 해서 이 자료들을 근거로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최소한 이 정도는 분양이 될 수 있어. 그러면 사업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겠네라는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클립에서는 이제 대형 시공사의 신용보강, 즉 책임준공, 미이행 시 채무인수를 통한 신용보강을 통한 PF 대출에 대한 구조와 형식,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책임준공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미이행 시 채무인수가 무엇인지, 또 PF 대출 대주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공사가 항변권을 요청했을 때 이 항변권을 요청하는 이 보충성을 박탈하기 위해서 어떤 계약서에 어떤 내용을 담는지에 대해서 한번 흐름을 살펴봤고, 시공사나 혹은 PF 대출 대주가 어떤 내용들을 볼까, 즉 엑시 분양률에 따라서 그들이 공사비나 대출금을 어느 정도 수준의 어떤 분양률의 상환을 받고 지급받을 수 있을까를 본다는 걸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클립에서는 이 대형 시공사 책임준공 PF 구조에서 주요 금융조건, 제가 PF 대출 TC, 텀시트 금융조건을 갖고 왔는데 그 조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민감도 분석, 엑셀 파일이 어떻게 작성되고 PF 대출 대주가 어느 시점에 대출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을까, 어떤 수식으로 꾸려져 있을까에 대한 실습을 한번 해볼 것입니다. 그래서 본 다음 클립까지는 대형 시공사 책임준공 PF로 이제 강의를 마칠 거고요. 그 다음 클립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동산 신탁사의 신용보강, 책임준공 조건부, 책임준공 이행 확약, PF에 대해서 제가 한 번씩 설명드리고 그 또한 이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대형 시공사 책임준공 PF 강의를 여기서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클립에서는 이제 분양률 민감도 분석이나 PF 주요 금융 조건을 한 번씩 훑어보면서 제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강생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